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볼 건데요. 직무 스트레스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면, 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틀릴 일이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많은 내용을, 충분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영상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시작해 볼게요.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크게 직무 요인, 조직 요인, 개인 생활 요인, 물리적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직무 요인과 조직 요인을 묶어서 직무 및 조직 요인, 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요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직무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과다, 과제 특성, 역할 모호성 등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한번 볼게요. 역할과 역할 기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 다시 말해서 역할끼리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역할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 이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다시 역할과 역할 기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역할 갈등. 그래서 역할 갈등에는 개인 간 역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개인 내 역할 갈등, 송신자 내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역할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것도 있고,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많은 역할이 많으면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특성도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과제는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되겠고,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업 역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는 것. 마지막 역할 모호성. 역할이 모호한 거예요.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겠죠. 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중상위 계층, 네, 중상위 계층은 이렇게 역할 자체가, 업무 범위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 내 중상위 계층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원인이 역할 모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 다음 조직 요인. 조직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이제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 이제 어떤 성격 유형, 어떤 통제 소재인데 먼저 밑에 가서 네, 살펴보고 올게요. 밑에 조절 변인 나와 있는데 성격 유형이 A형과 B형이 있어요. 그래서 A형 성격 유형의 경우에는 공격적이고 경쟁적, 능동적, 네, 굉장히 성취 욕구가 강하고 신속성, 완벽함 추구하는 유형이 A형 성격 유형입니다. 쉽게 보면 좀 조급한 느낌이 들죠?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빠른 거 좋아하고 네, 이런 성격 유형은 A형. 그리고 B형 성격 유형은 느긋하고 차분하고 상대적으로 수용적, 네, 그래서 수동적, 그래서 상황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B형 성격 유형. 그래서 A형과 B형 중에 어떤 성격 유형이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뻔하죠. 네, A형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형 성격 유형. A형 성격 유형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서. 네. 그다음 통제 소재도 살펴볼게요. 통제 소재.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방식이죠. 네. 초점이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맞춰져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네. 건강한 방식, 내적 통제. 그 다음 외적 통제가 있죠. 네.
외적 통제 경향이 강한 사람은 초점이 외부를 향해 있다는 거잖아요. 초점이 외부를 향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네. 민감해지겠죠? 외부에 민감하니까 자기방어적인 대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오면 개인적 생활 요인에서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것은 그럼 외적 통제 소재인가요? 내적 통제 소재인가요? 네. 외적 통제 소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A형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를 외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네. 외부를 향해 있는 경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인도 네,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지나치게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조용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네,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무 요인으로 역할과 관련된 네, 이런 원인들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A형 성격 유형, 외적 통제 소재 이렇게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 변인이 나오는데 조절 변인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과 조절 변인.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해볼게요. 스트레스가 결과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결과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렇게 존재하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조절 변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조절 변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 조절 변인이 이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절 변인. 그래서 성격 유형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자, A형 성격 유형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조절 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죠. 어떻게? 더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B형 성격 유형은 반면에 스트레스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 소재도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다. 그래서 내적 통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조금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게 되겠고요. 외적 통제가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스트레스가 더 강하게 심화시키는 네, 그러한 조절 변인이 되겠죠. 마지막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라고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죠. 가족이나 동료 등이 네, 긍정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지지를 해준다면 직무 스트레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가족 동료가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죠. 나쁜 영향을 준다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조절을 해준다라고 해서 조절 변인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조절 변인 의미를 구분해서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문제 풀어보면서 또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업의 단조로움은 매우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스트레스 요인 될 수 있죠. 이거는 스트레스 원인 중에 어떤 요인인가요? 네, 직무 요인에 해당하고 과제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복잡한 과제는 정보 과부하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높인다. 마찬가지죠. 과제 특성에 관한 네,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 주로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네.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역할 간의 충돌이죠. 그래서 네, 인간관계 변수라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은 역할에 대한 분장, 역할에 대한 구분이
비교적 잘 돼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할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더 적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4번, 역할 모호성은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1, 2, 3, 4번 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중에 직무 요인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장 내 소음, 온도와 같이 물리적 요인이 스트레스 유발할 수 있죠.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직무 요인이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심리사회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3번, 사회적 지지가 계속 제공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지 조절 변인이었죠.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며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린다. 모든 스트레스는 성과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뒤에 우리가 배울 U자형 가설이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적정한 중간 수준에 있을 때 성과가 최대화된다. 네. 스트레스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은 이제 성과를 떨어뜨리고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는 성과를 극대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3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장 내 소음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죠.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이 있다.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우울,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 감소한다. 맞죠? A유형 성격과 B유형 성격을 가진 사람은 직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A유형, B유형 중에 어떤 성격이 취약하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A유형 성격이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직무 수행 감소. 스트레스 받으면 직무 수행이 떨어지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무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결과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이어지나요? 네, 이게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직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결근도 할 수 있고 이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직업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의 책임 한계나 직무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은 역할 갈등이다. 역할 갈등 뭐라 그랬죠? 역할이나 역할 기대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게 역할 갈등이고 명료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은 역할 모호성이라고 했습니다. 2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외적 통제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노력을 쉽게 포기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외적 통제 소재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은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아니라고 했죠. 네. 그래서 공식적 구조적 조직은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 4번.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A유형 행동이 B유형 행동보다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기제를 사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형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네,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역할 모호성에 관한 이야기죠. 복잡한 과제는 정보 과부하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높인다. 네, 과제 특성에 대한 이야기.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인간관계가 주요 역할 갈등을 일으켜 스트레스 원이 된다.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선택지들이 4번 집합주의, 개인주의, 산업문화의 충돌은 근로자에게 스트레스 원이 된다. 네,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 7번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 역할 갈등을 묻는 문제에 역할 갈등은 어떤 스트레스 원이에요? 네, 직무 요인이었죠. 정답은 1번. 8번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 직무 및 조직 요인, 직장 내 요구들 간의 모순, 요구들 간의 모순, 혹은 직장의 요구와 직장 밖 요구 사이의 모순. 네. 요구하는 역할들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이었나요? 역할들 간의 충돌, 요구들 간의 충돌, 역할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9번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 차이, 역할과 역할 간에 부딪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뭐라 그랬죠? 네, 역할 갈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와 또 역할 전달자의 역할 기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네, 역할과 역할이 부딪히는 것, 상충되는 것, 역할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 1번. 11번. 역할 갈등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네. 역할과 역할이 서로 다를 때, 부딪힐 때 발생하죠.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이건 이제 송신자 간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2번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내적인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3번도 맞는 이야기. 4번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는 어떤 요인이에요? 역할 모호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12번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부하들의 요구, 사장의 요구와 부하들의 요구 사이에서 팀장인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역할 갈등인데 어떤 역할 갈등이죠? 송신자의 요구, 송신자의 요구. 네, 송신자가 얘기하는 역할, 송신자가 얘기하는 역할, 송신자 간 갈등이죠. 12번에 4번.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으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 속성. 자, 뭐예요? 역할 모호성은 직무 요인이고 역할 과부하 직무 요인, 조직 풍토, 조직 문화도 직무 요인이죠. 통제 소재,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은 개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14번. 조직에서의 스트레스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요인들 중 조절 변인에 대한 문제죠. 개인 속성이 아닌 것은 타입 A형과 같은 성격 유형, 네, A 유형 성격, 사회적 지지, 네, 사회적 지지, 상황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념, 통제 소재를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건들에서 빨리 벗어나는 능력, 네, 어떤 것이 될까요? 사회적 지지는 개인 속성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시키거나 완화하는 조절 요인이 아닌 것은 또 조절 변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AB형 성격 유형, 통제 소재, 네, 사회적 지원 다 조절 변인이었죠. 반복적 단조로운 직무는 뭐였죠? 네, 스트레스 원인이었죠. 어떤 원인이었나요?
직무 요인, 스트레스 원인 중에서도 직무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과제 특성이었습니다. 네. 다음,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절 변인이 아닌 것, 성격 유형 A형, B형, 내적, 외적 통제 소재, 사회적인 지지. 네, 역할 모호성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직무 요인이었죠. 17번. A형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간의 절박함, 조급하죠. 경쟁적 성취욕이 강하다. 네, 그렇습니다. 2번. 관상동맥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성격 조급한 사람들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3번. 비경쟁적 상황에서는 의외로 타인과의 경쟁심이나 적대감이 없다. 네, 그렇지 않죠. 경쟁의식 굉장히 높다. 그런 유형이 A형 유형이다. 네, 3번이 틀린 이야기.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다. 네. 18번.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A 유형 행동 특징이 아닌 것은 경쟁적 성취욕 맞습니다. 타인과의 유대감, 네, 타인과의 유대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반대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 네, 시간의 긴박감, 네, 급하고요. 네, 정답 2번. 19번.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A 유형 행동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경쟁적 성취욕 맞죠? 만성적인 흥분 상태, 반대 의견에 대한 강력한 대처, 네, 그렇죠. 시간에 쫓기고 조급하다, 맞습니다. 만성적인 흥분 상태는 아닙니다. 네, 조급하긴 한데, 네, 만성적으로 흥분하면, 네, 분노 조절이죠. 이거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20번.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신선과 부신피질을 자극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을 생성합니다.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난다. 각성! 이거는 교감신경계죠. 부교감이 아니고. 그래서 3번입니다. 네. 교감신경계 하면은 뭔가 활성화되고 네. 굉장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게 교감신경계랑 관련이 있다. 4번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 코티졸은 기억을 해두세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그래서 코티졸 분비된다. 21번으로 갑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 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스트레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적 통제, 외적 통제가 네,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고 또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3번. A 유형에 비해 B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 네, A형 성격, B형 성격을 말하는 거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내적 통제자에 비해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외적 통제자가 더 뛰어난가요? 아니죠. 내적 통제자가 문제 중심, 건강한 방식이 되겠죠. 외적 통제자는 초점이 외부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방어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정답 4번. 22번. A 유형 행동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항상 긴박감을 느낀다. 네, 그렇죠. 급한 사람들, 조급하고 불안하고 긴장. 2번. 평소 활동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참을성이 없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경향들이 있죠.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3번. 시간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 여유를 가진다. 이것은 B유형 성격에 대한 B형 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사내 활동이 경쟁적이며 승부에 집착한다. 네, 경쟁적인 목표지향적 성취 욕구 굉장히 강한 네, A 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3번.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인 A 유형 행동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긴다. 아니죠.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1번이 틀린 얘기네요. 쉽게 화를 내고요. 성취 욕구가 강해서 많은 일을 성취하려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제를 더 빨리 포기해요. 왜냐면 급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24번. 다음 중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A 유형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피한다. 쉽게 화를 낸다. 많은 일을 성취하려 한다. 경쟁적 성취욕으로 가득 차 있다. 네, 1번이 가까운 이야기죠. 1번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죠. 네. 25번.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B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A 유형보다 성취 욕구와 포부 수준이 더 높나요? B 유형은 아니죠. 바뀐 거죠. A 유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야기. 2번. 내적 통제자보다 외적 통제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주로 타인이나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잘 받죠. 3번.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출처를 예측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또 다룰 내용입니다. 4번.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출처를 약화시키지만 스트레스의 출처로부터 야기된 권태감, 직무 불만족 자체를 감소시키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로 가는 그 경로 중간에서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절 변인이라고 했습니다. 26번.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일단 직무 수행이 떨어지고, 직무 불만족 그리고 결근과 이직을 초래하게 되고, 아까 봤던 문제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라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27번.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자루스 이론의 핵심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해석이다. 개인이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가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차 평가라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가 나한테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좋은 사건인 건지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건인 건지를 판단하는 게 1차 평가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같이 볼게요.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위협적인 사건인지 나한테 긍정적인 사건인지 나랑 상관없는 사건인지를 평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 평가. 2차 평가는 1차 평가에서 이 사건이 스트레스다 라고 평가를 했다면 2차 평가로 넘어가서 내가 이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지 내가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2차 평가입니다. 즉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2차 평가입니다. 마지막 3차 평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3차 평가라는 것은 재평가 단계예요. 재평가.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이제 추가될 때마다 각 때때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해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 그게 3차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라는 설명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에서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 개인적인 해석,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1차, 2차, 3차 평가가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이 사건이 나에게 위협적인지를 판단하는 평가고 2차 평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신이 대처할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3차 평가는 재평가 단계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추가된 정보를 가지고 때때로 재평가를 하는 것, 이게 3차 평가. 그래서 문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문제들 이제 많이 풀어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또 이어집니다. 바로 또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역스와 더슨의 역유자형 가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역유자 말 그대로 네, 요게 역유자 모양이죠. 역유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역유자냐? 스트레스 수준과 작업의 능률을 이제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축은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세로축은 작업 능률이라고 보면은, 자, 스트레스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작업 능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갔다가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을 넘어서면 다시 작업 능률이 떨어지죠. 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높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으면은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작업 능률이 최고가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나 일할 때도 약간의 긴장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너무 편하거나 너무 긴장되는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출제는 많이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 역유자형 가설. 다음 일반 적응 증후군 GAS입니다. GAS.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다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될 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가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네. 셀리에라는 학자가 도입한, 고안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가로축은 이제 시간, 세로축, Y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역유자형 가설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이제 그려지는데 처음에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 적응 증후군.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 자극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우리 몸과 마음에 이제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윙, 공습경보, 공습경보 하면서 경고를 보내죠. 경계하라고. 경계해라, 경계해라. 그래서 경계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경계 단계입니다. 경계. 이렇게 경계 단계에서는 어때요? 긴장이 높아지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경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때요? 스트레스라는 적에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조의 저항 상태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조로 저항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항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 단계. 하지만 이렇게 최고조의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떨까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긴장성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소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진 단계, 탈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진, 탈진 단계. 괄호 열고 이제 탈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탈진. 그래서 소진, 탈진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경계, 저항, 소진. 일반 적응 증후군 GAS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경계, 저항, 소진 혹은 탈진. 자주 나옵니다. 경계, 저항, 소진. 지금 바로 내 머릿속에 저장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는 의미.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general입니다. 그쵸? general. 전반적인, 전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적응, adaptation이죠. 적응이라는 것은 신체가 익숙해지고 대처하도록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 GAS랑 역유자형 가설 이 두 가지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은 생활 변동 단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LCU라고 합니다. LCU, 생활 변동 단위. 생활 변동, life change, 그리고 유닛에서 생활 변동 단위입니다. 생활 변동이란 익숙하던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생활 변동이죠. 그래서 생활 변동 단위,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클수록, 즉 생활 변동이 클수록 스트레스나 이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생활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크면은 우리는 스트레스,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수치 두 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150 미만이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300 이상이면 중증도, 메이저, 네, 고위험이라는 거죠. 상당히 스트레스로 인한 그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50 미만은 위험하지 않은 것, 300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네, 요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은 유형 관계, 역유자형이었죠. 2번. 비유형 행동은 관상동맥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장병, 관상동맥 질환, A유형 행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내적 통제자가 덜 느끼죠. 4번.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방출하는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다. 네, 코티졸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정답 4번. 스트레스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지는 1차 함수 관계이다. 뭐 말이 어렵긴 한데 1차 함수라는 것은 직선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아니죠. 역유자형 관계였죠. 2차 함수 관계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적정 수준 있을 때 직무수행이 제일 좋고 스트레스가 너무 없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2번. 어느 수준까지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수행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방금 얘기한 거. 3번.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수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유형 관계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역유자형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수행 실적에 역유자 형태로 영향을 준다. 정답 3번. 4번.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간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수행 실적도 증가한다. 스트레스 수준이 아주 낮으면 수행 실적이 증가한다.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각이나 결근은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다. 네, 어때요?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 정답은 3번. 5번. 스트레스 요인과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좌절, 원하는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때, 네, 과잉 부담,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나 요구일 때, 오버로드, 네, 과잉 부담이 되는 거죠. 갈등,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일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이다. 네, 이게 긍정적인 일들이라는 말에 이제 현혹이 되지 마시고. 네. 4번. 생활의 변화.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을 때이다. 네, 뭐라고 했죠? 생활의 변화라는 것은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라 그랬죠.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 변화했을 때 네, 스트레스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 GAS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 신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제너럴, 일반적. 2번.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신체가 익숙해지도록, 대응하도록 한다는 의미, 어댑테이션, 적응.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경계, 공습 경보, 사이렌 울리고 즉각적으로 저항을 높이는 단계죠. 네, 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4번. 탈진 단계에서 경계, 저항, 소진, 탈진 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B유형은 심장병 유발은 A형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7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저장하셨죠? 경계, 저항, 소진. 경고, 저항, 소진. 그래서 정답은 4번. 셀리에가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 GAS의 세 가지 단계 아닌 것은 경계, 저항, 소진. 경계, 저항, 소진. 2번입니다. 9번.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 반응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계, 저항, 소진. 경계, 저항, 소진. 네, 그래서 정답 2번. 10번. 셀리에의 스트레스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계, 저항, 탈진, 소진. 그래서 재발 단계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11번 넘어가 볼게요.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OHCS라는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생리적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네, 이 문장 별표 치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7-OHCS라는 것은 17 하이드록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17 하이드록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으로 코티졸을 말합니다.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코티졸 이게 17-OHCS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 선택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B형 행동 유형이 A형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한다?
아니죠. A형이 더 높은 스트레스. 3번 역스와 도슨의 U자형 가설, 역U자형 가설이었습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 GAS는 저항 경계 소진이 아니라 경계 저항 소진 단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12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증후 GAS는 경계 저항 소진. 네. 1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2번 1년간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90인 사람은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다.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클수록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위험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 기준은 150이었습니다. 150 미만이면은 안전하다. 300보다 크면은 완전 위험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90이면 안전한 겁니다. 2번 틀린 이야기죠. A 유형의 사람은 B 유형의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인내력이 있다. A는 참을성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대처와 극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아니죠.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으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 1번. 13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적응 증후 GAS의 3단계는 경계, 저항, 회복이 아니고 소진이라 그랬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1번 틀렸네요. 2번. 스트레스 강도와 생산성 관계 역유자형. 3번.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 GAS 개념 제시하면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스트레스 정보의 전달은 자율신경계를 통한 과정이다. 뇌하 수체를 경유하는 뇌분비계에 의한 전달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읽고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여기까지 해서 GAS랑 역유자형 가설, 생활변동 단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탈진 검사. 탈진 검사는 탈진 척도라고도 하고 소진 척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MBI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문제 풀 거예요. 탈진 검사에서 측정하는 거는 이제 탈진이라는 건 번아웃을 말하잖아요. 네, 번아웃은 어떤 걸 측정하겠어요? 정서적인 고갈 이런 걸 측정하고 우리의 내적인 그 요인들이 황폐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상실 이런 걸 측정하고 또 의욕이 저하되잖아요. 소진되면. 그래서 개인적 성취감 감소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서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을 측정한다. 주로 설문지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탈진. 그래서 탈진 검사 또한 설문지 방식으로 측정한다.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번. 탈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에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의 구성 요소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한다. 탈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탈진, 번아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직접 관찰하는 거 쉽지 않죠.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탈진을 겪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탈진 검사도 설문지 방식으로 그 검사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4번.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견딜 수가 없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가 없다. 일에 미친 거죠. 네, 워커홀릭. 일 중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취감보다는 허탈감을 느낀다. 인생의 환멸을 느낀다. 불면증이 생긴다. 네, 심지어 불안까지 왔네요. 이거는 탈진, 번아웃이죠. 소진. 그래서 일중독증 소진. 정답 1번. 네. 조직 감축, 직무 만족, 호손 연구 등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 네. 구조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도,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있겠죠. 2번.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리지 않으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감수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2번이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네. 내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한다. 아니죠. 조직 몰입을 더 하기가 힘들겠죠. 불안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조직 감축으로부터 살아남은 종업원들이 전형적으로 조직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1. 살아남은 자들도 종종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는 한다. 그렇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네. 2번.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하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도 감수를 하겠죠. 네.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데 만족하며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한다. 아, 그렇지 않죠. 네. 조직 몰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조직 감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3번.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 그러니까 내 일이나 이런 일한 것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는 유쾌한 감정. 뭐예요? 만족이죠. 직무 만족. 정답은 1번. 4번. 다음 중 직무 만족 및 작업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홀랜드는 직무 만족이나 안정성이 직무의 특성과 작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았다. 홀랜드 이론은 뭐예요? 성격과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었죠. 2번. 매슬로우는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이미 충족된 하위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는 네,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슬로우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은 알더퍼 욕구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위 욕구 좌절되면 하위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다시 일어난다. 네, 그래서 틀린 이야기. 3번 알더퍼는 네, 알더퍼 이론은 매슬로우 할 때 살짝 언급을 했었죠. ERG 이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 이론, 그래서 existence, relativeness, growth 이렇게 해서 ERG 이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더퍼는 이렇게 존재, 관계, 성장으로 나눴다. 3번이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재 욕구라는 것은 매슬로우 욕구 위계에서 생리 욕구, 안전 욕구에 해당이 되고 관계 욕구는 소속 애정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성장 욕구는 존중의 욕구 일부와 자기 실현의 욕구 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 4번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 이거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 허츠버그는
직무 만족을 주는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아니에요.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요인이랑 직무에 대해 불만족하는 요인이 다르다고 주장한 게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을 주는 요인이고 또 이제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 네. 5번. 직무 만족에 대한 이유인 이론. 이게 이제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인데, 네, 이게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문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어서, 문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틀린 것은 1번.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 자아 실현의 실패로 불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를 만족시키는 요인, 동기 요인과 직무 불만족을 일으키는 위생 요인, 이게 별개다, 별개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이야기 3번. 동기 요인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도록 자극하는 요인이다. 네. 직무 만족을 위한 요인,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은 직무 만족이 아니라 직무 불만족과 직접 관련된 요인이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야기. 네, 6번. 호손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호손 연구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호손 공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해서 호손 연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에서 진행된 연구예요. 이제 대표 교수가 이제 메이요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한 실험 연구입니다. 생산성을 조직에서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요인, 어떤 게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냐 하면서 그걸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조명의 밝기를 조절도 해보고 또 뭐 작업자 그룹도 이제 팀 구성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물리적인 환경 아니면은 작업자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적인 요소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 호손 연구가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세라고 할 수 있었던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제 도전했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호손 연구에 있어서 이제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손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 또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리 방식 이런 것을 강조했다. 엄청 장기적인 연구였어요. 약 10년 가까이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리서치 프로젝트인데요. 산업 심리학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연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인간이 조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화, 인간적 요소, 정서적 요소 중요하다를 강조한 게 호손 연구의 포인트. 2번.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비공식 조직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호손 연구는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4번. 네, 7번.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만 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 기회를 잃는 경우에 겪는 갈등의 유형. 네. 먼저 갈등의 유형, 뭐 접근 회피 이렇게 있는데 접근 갈등이라고 하면 둘 다 뭔가 땡기는 거예요. 매력적인 요소들끼리의 갈등. 나는 탕수육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접근 갈등이죠. 근데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면 어떠한 하나의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 좋은데 근데 승진을 못 하게 되죠. 이런 거. 이걸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다음 이제 스트레스 예방 대처 관리 전략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예방 대처 관리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의 예방 관리와 그리고 1차적 스트레스 관리,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도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방 관리 전략입니다. 예방 관리 전략에는 1차적 예방, 2차적, 3차적 예방이 있는데 먼저 1차적 예방이라는 것은 요인 중심입니다. 요인 중심.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으로서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관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차적 예방은 반응 중심이죠.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으로서 개인이나 조직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에 초점을 두는 예방 관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긴장, 뭐 조직적인 긴장 이런 것들이 반응이 되겠죠. 3차적인 예방은 증후 중심. 개인이나 조직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조직적 증상에 초점을 둔 예방 관리 전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차적은 스트레스 원인, 출처에 초점을 두는 것. 2차적 예방은 반응 중심,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 스트레스 반응이죠. 3차는 스트레스 결과적, 스트레스 징후, 증후 중심이다. 네. 다음,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입니다. 1차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뤄야겠죠.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네. 조직 수준이죠. 조직 수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그리고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개인 수준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 2차적 전략입니다. 조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이제 1차적 전략은 직무 중심과 관계 중심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무 중심 전략이라는 것은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경력 개발도 있을 수 있고요. 작업 계획을 좀 더 융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제 직무 중심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 다음 관계 중심은 말 그대로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 분석.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스트레스 원인, 직무 요인 뭐가 있었죠? 역할 갈등, 역할 과다, 역할 모호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할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개인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역할 분석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겠고요. 주변에 동료들의 사회적인 지지, 또 팀빌딩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개인 차원에서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살펴보면 스트레스 지각 관리, 작업 환경 및 생활 스타일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에 관한 조치인가요? 네, 스트레스 느끼는 것을 관리하고 작업 환경, 생활 스타일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잖아요. 네, 스트레스 원인, 요인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뭐죠? 요인지향적 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요인지향적이라는 거는 출처지향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요인지향적,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 스트레스 지각 관리, 그리고 작업 환경 및 생활 스타일 관리. 네. 다음 반응지향적 관리 전략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긴장, 개인적인 긴장에 초점을 둔 이완 훈련,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배출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징후지향적, 증상지향적은 스트레스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그랬죠. 스트레스의 결과,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려면 상담 및 정신치료, 의학적인 보호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이 징후지향적 관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차는 원인에 직접 관리하는 것, 2차적은 반응, 3차적은 징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 풀면서 또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줄이 길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번호표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게 되었다. 무엇에 대한 접근인가요?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접근이죠. 원인에 대한 접근 무엇이라고 했죠? 요인지향적,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 정답 4번. 2번.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 네, 2차적 전략은 개인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완 훈련, 직무제 설계, 바이오 피드백, 스트레스 관리 훈련. 어떤 거죠? 네, 직무제 설계는 1차적 조직 차원의 관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3번.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1. 가치관을 전환해야 한다. 2번.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네, 반대가 돼야겠죠.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을 전환해야 합니다. 3번 균형 있는 생활, 4번 취미 오락 등을 통해서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네, 이게 틀린 얘기죠. 2번 가치관을 전환해야 한다.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또 잘못 해석하면은 이 선택지를 잘못 해석하면 3번이 또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통제 소재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통제 초점을 외부에 두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냥 내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다음 5번.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친구를 만나 실컷 수다를 떤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버린다. 네, 이것도 이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3번.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려 애쓴다. 네, 너무 강박적으로 이렇게 꼭 애쓰지 않아도 돼요. 네, 뭐 조금 늦는다고 지구가 망하거나 네, 내 인생이 망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가장 네, 스트레스 대처로는 거리가 먼 행동이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이나 양보를 한다. 네, 그래서 B형 성격 유형의 경우에는 현실 수용, 상황 수용하는 능력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같이 또 장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좀 더 힘내서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게 또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